당신은 지금 사업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스터해야 하는 돈의 3가지 법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3가지는 이 부의 삼각형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부의 삼각형은 제가 15년간 비즈니스를 하면서 깨달은 원칙이고 어느 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3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High income skills. 첫 번째, 고소득 스킬. 고소득 스킬이란 1년에 1억이 넘는 수익을 벌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이 고소득 스킬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우선 고소득 스킬로 월 1000만 원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 기술은 카피라이팅이 될 수도 있고 무언가를 컨설팅 해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SNS 관리가 될 수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는 사교 댄스 코치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이 일로 1년에 1억 원 이상을 벌고 있어요. 이것 또한 고소득 스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술, 경험, 능력, 그 가치를 시장에 전달하고 그 가치를 돈과 교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돈과 교환하시는 거예요. 고소득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수입과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의 삼각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Scalable business. 두 번째, 확장 가능한 사업. 확장 가능한 사업이란 큰 인프라의 투자 없이도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레스토랑은 확장 가능한 사업일까요? 그렇게 볼 순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지점을 열기 위해서 장기 임대를 해야 하고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고 리스크도 함께 높아지죠. 고소득 스킬은 여러분들의 수입을 만들어내고 확장 가능한 사업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확장 가능한 사업은 두 번째 단계예요. High return investment. 세 번째, 고수익 투자. 고수익 투자는 1년에 10% 이상의 수익성을 가져다주는 투자를 말합니다. 그 이상,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고수익 투자는 여러분들에게 수입을 가져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순자산을 증가시켜 줄 거예요. 정리하자면 고소득 스킬은 여러분들이 버는 돈을 말하고 확장 가능한 사업은 사람이나 시스템이 버는 돈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수익 투자는 돈이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간단하죠. What business should I start?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해야 하냐고 물어볼 때마다 전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My reply is none. 당신은 지금 사업할 때가 아닙니다. 해당 분야의 경험이 없거나 사업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절대로 사업을 시작하지 마세요. 많은 사업가들이 고소득 스킬 없이 사업에 뛰어들곤 합니다. 확장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업에 뛰어들죠. 멋진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사업을 시작하고 가족과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사업에 쏟아부어요. 문제는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전형적인 현금 흐름의 패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주는 고소득 스킬이 있다면 어떨까요? 전 20대의 카피라이터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컨설팅, 코칭, 강연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저의 고소득 스킬은 매년 저의 수입을 증가시켜주고 있습니다. 아주 지속적으로 말이죠. 이것은 제 사업에 튼튼한 기반이 돼주고 있습니다. 투자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기도 하죠. 사업과 투자를 제외하고도 저는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제가 멈추지 않는 이상 이 수입은 멈추지 않아요. 저의 사업이 잘 될 때도 잘 되지 않을 때도 저는 고소득 스킬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이것은 제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꽤나 높은 안정성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을 것이고 멋진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미 판매는 잘하고 있을 것이며 시장에 멋진 가치를 제공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000만 원이란 돈을 만들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격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고소득 스킬을 사업으로 전환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충분히 리스크를 낮추면서도 사업을 확장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와 반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여러분들의 직업을 증오하고 싫어하면서 새로운 사업에 뛰어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에겐 고소득 스킬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일 말고 다른 일을 할 거야.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지금 하는 일과 같은 지긋지긋한 일은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단계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저 다른 곳으로 건너뛴 것뿐입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똑같이 또다시 고소득 스킬을 터득해야 할 겁니다. 다단계 사업을 하더라도 누구는 돈을 벌고 또 누군가는 돈을 잃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돈을 잃습니다. You can escape from something.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의 도피처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으로부터 도피할 수 없을 거예요. 결국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소득 스킬을 갖추세요. 그 스킬을 통해서 월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벌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확장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며 고수익 투자 상품에 여러분들의 돈을 묻어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묻어두시고 그것이 충분히 자라날 때까지 건드리지 마세요. 부자가 되고 싶은 여러분들께서는 이 첫 번째 단계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 5가지가 없습니다. 자본금, 나만의 상품,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 인맥과 배경, 유통망이나 조직.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노력에 앞서서 핑계가 되고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맙니다.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저는 인생템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자유는 이 인생템을 찾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인생템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내가 전적으로 매진할 그 무언가,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바쳐서 집중할 단 한 가지의 아이템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템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일일 확률이 큽니다. 흥미를 떠나서 어찌되었던 그 분야에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지출해왔기 때문이죠. 이것을 관점만 바꿔서 재해석해보는 겁니다. 지난 20년간 헌책을 팔아온 50대 여성분이 계셨어요. 허름한 가게에서 중고책을 빽빽하게 쌓아두고 오는 손님들에게 한 권씩 책을 판다는 것은 그렇게 비전 있는 일도 아니었으며 육체적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돌파구가 필요했지만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분야의 일을 찾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었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녀가 이미 갖고 있는 능력을 파악했고 이렇게 관점을 바꿔보았습니다. 헌책을 관리하는 방법, 팔릴 만한 헌책을 고르는 노하우, 헌책을 저렴하게 구하는 노하우. 그녀가 가진 이 3가지 능력과 헌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을 집대성해서 중고책 딜러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교육과정을 론칭했던 것이죠. 출판업은 사양산업이었기 때문에 누가 수백만 원의 비용을 내고 이 과정을 수료할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절대 줄어들지 않았으며 책을 좋아하면서도 책을 판매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중고책 딜러 교육과정은 입소문을 타서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올랐고 이 사업을 시작한 첫 몇 달 빼고는 수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영어학원을 가는 것이 상식이었지만 이제는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영어학원을 운영하던 50대 중년의 남성분은 이제 아이들이 학원에 오지 않는다며 저에게 찾아와서 슬픔을 토로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분의 장점을 뽑아내서 다른 관점에서 재해석해봤습니다.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쌓인 노하우로 영어 귓뚫기를 잘한다는 점, 해외 취업을 생각했던 적이 있어서 해외 취업 관련 대외 활동을 많이 했었다는 점,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유학 컨설팅 사업에 관심을 두고 공부했었다는 점. 이런 모든 경험들은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이 나왔죠.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업종에 특화된 단기간 영어 귓뚫기라는 교육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간호사 취업 희망자에게는 영어 면접과 의사와의 대화, 다른 간호사와의 대화, 그리고 환자와의 대화를 시뮬레이션했고 집중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세밀하게 프로그램을 세팅해 나갔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과연 될까? 라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저는 이분을 반강제로 이끌고 해외 취업 영어라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학원 설명회를 개최하게 하였고 첫 번째 설명회에서 3번의 잠재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2명이 현장 결제를 했습니다. 상품의 가격은 365만 원이었고 영업 개시 2주 만에 매출 1,000만 원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갖고 있는 자신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관점에서 재해석해보면 분명히 나만의 인생템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돈 있는 사람만, 타고난 사람만, 인맥이나 배경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이죠.
물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경험을 아이템으로 만들어보고 단 한 명의 고객이라도 유치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리고 또 입금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그 생각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사실 가장 큰 동기부여 중에 하나는 돈이기 때문이죠. 채널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댓글들을 보게 됩니다. 화이팅 넘치는 댓글들을 볼 때면 뿌듯하지만 부정적인 댓글이 달릴 때는 속이 상합니다. 제 기분보다도 그 댓글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조금이나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어떤 성공의 가능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정의 힘은 정말 강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회사원이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가볍게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구독자님들도 뜻이 있으시다면 자신만의 인생템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경제적 자유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인간은 자유로울 때 큰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My first lesson, which is, 제가 배운 첫 번째 교훈은 월급을 위해 일하는 삶에 대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첫 직장을 가졌습니다. 그때 저는 같은 학년에 있는 여자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녀는 백화점 신발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고 저는 그녀의 가게 반대편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계획은 일이 끝나면 그녀와 함께 노는 거였어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나 반대편 가게에서 일해. 그리고 그날은 절대 잊지 못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신발을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푸고 있었어요. 사장님께서는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맛보길 원하면 이 조그만 나무 스푼에다가 드리면 돼.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씹고 있던 껌을 바닥에 버린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바닥에는 하루 종일 껌이 쌓였습니다. 첫째 날이 끝나고 사장님은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매출이 400만 원을 찍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마무리 작업으로 바닥에서 껌을 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은 그때 벌어졌어요. 제가 좋아하는 여자애는 밖에서 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껌을 떼고 있으면 그녀에게 좋은 첫인상을 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일은 아이스크림을 푸는 거지 껌을 떼는 게 아닙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말했어요. 넌 직원일 뿐이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내가 말하는 뭐든지 그냥 하기만 하면 돼.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껌을 떼는 건 다른 일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여기서 일을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그럼 이건 어때? 넌 지금부터 해고다. 그게 무슨 말이죠?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서 다시 돌아오지 말라는 말이야. 오늘 일한 만큼은 줄 거야. 저는 너무나도 치욕스러웠습니다. 전 집에 가서 이 이야기를 어머니께 설명드렸지만 어머니는 제가 사장이 시키는 대로 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전 깨달았어요. 인생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는 가게를 소유한 사람들이고 하나는 바닥에서 껌을 떼는 사람들이다. 나는 여기에서 어떤 부류가 될 건지 선택해야만 한다. 직원이 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치욕스러움을 느꼈어요. 그 후로는 한 번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말이죠.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백화점을 불도저로 밀어버릴 수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전 다시 돌아가서 그녀를 만나려고 했어요. 오히려 고맙다고 인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 DNA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다시는 바닥에서 껌을 떼고 싶지 않게 만들어줬고 오히려 가게를 소유하고 싶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저는 그녀를 찾을 수 없었어요. 가게는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를 찾기 위해서 저는 사람까지 고용해봤습니다. 그런 순간을 만들어준 거에 대한 감사 표시를 하려고 말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길을 택할지 결정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결정한 것은 사업이었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은 교훈이네요. 저는 종종 제 게스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뭔지 어떻게 알죠? 나의 열정은 어디서 찾습니까? 라고 말이죠. 보통의 게스트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정을 쫓아라. 그것은 물론 좋은 조언임에 틀림없어요. 하지만 케빈,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점은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느낀 게 맞나요? 맞습니다. 무엇이 당신에게 동기부여를 주는지 알기 위해서 그 일을 커리어 초반에 겪는 게 좋아요. 저는 제가 투자하는 사업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여정을 시작하는데 이 일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루에 24시간 주 7일을 일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경쟁자들이 당신을 망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을 견뎌내고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상상치도 못할 만큼 부유하다. 바로 또 일하러 가겠지만 요점은 당신이 엄청난 가치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당신이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제가 사업가들에게 가르치는 가장 첫 번째 레슨은 이겁니다. 돈 욕심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지 마라. 돈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사업가가 되는 유일한 이유는 자유 때문이다. 그래서 해야 한다. 어느 날 너가 하고 싶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서 해야 한다. 지금 여기도 제가 원해서 나온 겁니다. 제가 원하지 않았다면 평생 전화를 받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건 제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원하는 걸 하면서 시간 보내는 걸 즐깁니다. 그리고 저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죽어라 이랬기 때문입니다. 전 자본주의를 엄청나게 지지합니다. 그리고 매일 자본주의를 방어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그럴 자격이 없다고 하면 웃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저는 무에서 시작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완강합니다. 다른 사업가들에게도 말해요. 성공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성공의 옷을 입고 소유해라.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네, 다음 질문입니다. 케빈, 당신이 성공해서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또 성공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하게 했나요? 제가 추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즐기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진이죠. 제가 원하는 모든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렌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의 제조업자들은 제가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사파리에 촬영을 갈 거예요. 저는 가장 독특한 렌즈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제조사들은 제가 그들의 렌즈를 가지고 촬영하기를 원합니다. 제 작품은 자선단체를 위해서 팝니다. 예전에는 못했던 것들을 성취하고 있어요.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열정일 뿐이지만 제가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자유고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성공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전 시계도 수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시계들 말이죠. 이것도 제가 성공했기 때문에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라이프 스타일인데 성격은 어떻게 변했나요? 혹시 성공이 당신을 실증을 느끼게 하나요? 아니면 더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됐나요? 부의 감정적인 리스크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즈니스 오디션인 샤크탱크는 이 질문에 아주 좋은 대답이 될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은 20년 가까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수백억의 투자를 했고 또 엄청난 성공을 보여주기도 하고 처참한 실패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보여준 프로그램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나오면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투자자들이 그들에게 조언하고 평가하죠.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투자자들은 자수성가한 100만, 1000만 장자들이에요. 그들은 빈손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진짜예요. 많은 벤처회사들이 MBA 졸업생들을 고용해서 시장 분석을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런 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실제 사업가들이 만나서 사업이 어떨지를 얘기합니다. 저는 샤크탱크 투자자인 바바라나 로리와 항상 싸웁니다.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가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고 가족들에게 쓸 돈을 사업에 태우고 있다면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냐고 말이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장점이 없고 곧 파산할 것이다. 사업을 하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나쁘다는 것이다. 이 인생 레슨을 가지고 다른 건 해보는 건 어떤가? 실수를 했지만 괜찮다. 이런 말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실패라는 상태는 사업가들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예요. 바바라는 그들에게 상처 주기 싫어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죠.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그냥 헛소리만 하는 것뿐이야. 사람들은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쓴소리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제일 착한 건 저예요. 사실을 말하는 건 저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예요. 비즈니스는 이진법적입니다. 돈을 벌거나 돈을 잃거나 입니다. 저는 스타트업으로 3년 안에 돈을 못 번다면 그건 취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파산할 겁니다. 저는 모든 사업가가 성공하길 바래요. 하지만 그럴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미국에 있는 비즈니스 10개 중에 8개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3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고객 획득 비용을 고객 평생같이 아래로 내리지 못해서입니다. 광고 비용에 돈을 너무 쏟는다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본 거예요. 사업이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바이럴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경제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비즈니스 쪽으로 데려올 실력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그들이 성공하길 바래요.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지금 시장은 굉장히 경쟁이 심합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의 진입 장벽은 거의 0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아이디어와 특정한 시점에 적절한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그리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팀도 필요합니다.
저는 39개의 회사가 있는데 오늘도 그렇고 언제든 제 전화가 울릴 수 있습니다. 엄청난 희소식을 들을 때도 있고 처참한 뉴스를 들을 때도 있어요. 이것은 저에게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게 사업가로서의 변동적인 인생이고 저는 이미 익숙합니다. 하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고통스러웠어요. 그거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공적인 사업가는 태생적인 건가요? 아니면 배울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결정할 때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그 사람의 성격인가요? 프레젠테이션인가요? 지표를 떠나서 조금 더 감정적인 부분에서 말씀해주세요. 몇십 년 전 이야기로 그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제가 MBA를 졸업하기 몇 달 남지 않았을 때 160명 정도 있는 반이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이제 곧 졸업하고 모든 걸 알고 있고 세계의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1 교수였던 한 남자가 왔어요. 보통 11 교수는 슬라이드를 띄우거나 그들이 일했던 회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는 달랐습니다. 파워포인트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죠.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쳐다보고는 말했습니다. 니들이 너무 대단한 줄 알지? 여기서 나가는 순간 진짜 세상은 너희들을 찢어놓을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뭐에 당했는지도 모르고 당할 거야. 아주 잔인할 거야. 너희들 중에 3분의 1은 실패할 거다. 그리고 다른 3분의 1은 10년 동안 쳇바퀴만 돌 거고 나머지 3분의 1만 경이롭게 성공할 거야. 나머지 3분의 2에 대해서는 안쓰럽게 생각하지만 난 지금 그냥 사실을 말할 뿐이야. 저는 그걸 듣고 생각했습니다. 재수없는 놈이네. 그가 거기서 주장했던 건 경험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직관이라는 건 정제된 경험이다. 무언가를 오래 할수록 직관력이 더 좋아진다. 사람에 대해서든 비즈니스에 대해서든 마찬가지다. 전 이 말이 사실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바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버드나 MIT, MBA 과정에 들어가서 저는 그들을 보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라. 진짜 세계가 너희를 집어삼킬 거야. 전 제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11 교수는 완전히 옳았어요. 좋고 나쁘고 끔찍했던 저의 모든 경험들, 제가 투자한 회사들에게 일어난 처참한 일들, 그리고 쾌감적이고 멋진 결과들, 이런 경험들이 정제된 직관력입니다. 어떤 사람과 15분 동안 방에 있으면 전 다 알 수 있습니다. 99%는 제가 맞아요. 저는 제 직감을 믿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계획을 들으면 성공할지 안 할지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저의 레벨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저처럼 30년 동안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경험은 살 수 없어요. 경험은 직감이 되고 직감은 사업에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은 캐나다 출신 4천억 사업가이자 투자자로 활동하고 있는 케빈 오리어리의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시키는 사람이 있고 시키는 것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선택의 문제라는 것. 어떤 게 더 나은 삶인지 옳은 삶인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인간은 자유로울 때 큰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인터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또 어떤 부분이 인상 깊으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자유롭게 주도적인 인생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과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예요. 전 유튜브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고등학생이라면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20대라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직업부터 구하세요. 실력을 키우고 싶으신가요? 책을 사고 싶으신가요? 교육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먹기 위해서도 돈은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영상만 시청하길 좋아하고 항상 불평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발 뭐라도 하시고 직업부터 구하세요. 무슨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언가를 배우고 익힐 때까지 필요한 아주 약간의 돈이 필요할 뿐이에요. 당장 능력이 없다면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것도 좋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괜찮아요. 선반을 진열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조차도 그 시기를 겪어냈어요. 사업가가 되고 싶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직업부터 구하십시오. 일자리도 못 구하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고소득 스킬을 익히시고 이것을 발전시켜서 부업을 시작해보세요. 고소득 스킬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고소득 스킬을 매달 1,000만 원은 벌어들일 수 있는 스킬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은 사업이 아니에요.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갈고 닦아서 시장에 내놓는 거죠. 그리고 돈과 교환하시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낮에 일을 하고 쉬는 시간에는 발전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고소득 스킬을 키우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스킬을 키우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겁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그 기술을 개발하고 연마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 기술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월급을 초과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으로 증가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일을 그만두시고 여러분들의 고소득 스킬을 가지고 풀타임으로 달려나가세요. 여러분들은 그 돈으로 여러 가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며 먹기도 해야 할 것이며 가족들을 돌보기도 해야 될 겁니다. 아주 괜찮은 삶이 되겠죠. 만약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문제는 이것을 이루기 전부터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업가가 되고 싶어하고 하룻밤 사이에 이 위치까지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이 전의 과정들을 건너뛰고 여기까지 오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게 아니라 단숨에 올라가길 원한다면 그 생각이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못하게 마비시킬 겁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단숨에 올라갈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떠나게 될 겁니다. 이것을 명심하세요. 맨 밑바닥에서 맨 위로 한 번에 올라가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현 위치는 어디인가요? 맨 아래에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일자리부터 구하시고요.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이라도 벌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킬을 익혀서 부업부터 작게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고소득 스킬로 만들어보는 거예요. 이 스킬을 가지고 300만원, 400만원, 그리고 1000만원까지 올려보세요. 실력을 갖추시고 마케팅을 하시고 세일즈를 하세요. 사업은 그 후에 시작됩니다. 팀을 꾸리시고 원하는 규모로 조정하시고 키워나가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실 거예요. 투자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돈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1단계에 있다면 1단계에 대한 질문만 하시면 됩니다. 1단계에서 6단계에 관한 질문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단계에 맞는 질문을 하시고 모든 과정을 겪어내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에는 수많은 조언들이 넘쳐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필터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조언인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예요. 현재 여러분들의 위치에 맞는 조언을 찾아내야 합니다. 투자할 돈도 없는데 투자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 팔 수 있는 물건도 없고 팔 수 있는 서비스도 없는데 돈은 벌고 싶고 사업가가 되고 싶다. 현재 단계에 맞는 적합한 조언을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실행에 옮기고 점차 다음 단계로 이동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해내시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낼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레벨까지 도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룻밤에 저 위치까지 올라가실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레벨 1에서 레벨 6으로 한 번에 올라가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절감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것을 빠르게 얻었던 적은 없었다. 장사의 신 은현장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듯 마음은 슬로우하게 하지만 행동은 빠르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과였습니다.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저는 이제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SNS에서 성공에 대한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누군가에게는 희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0억 빚더미에서 연매출 6천억의 사업을 키우기까지 포기했던 습관 3가지와 6가지 성공 법칙을 간결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포기했던 습관 첫 번째, 음주를 하지 않는 것.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족할 수준의 부를 이루기 전까지는 평소에 즐기던 것을 끊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생각해봤어요. 도대체 부자들이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음주였습니다. 사실 저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술을 끊었어요. 제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술을 마시는데 빼앗기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기 때문이에요. 그때 저의 직업은 민박집 주인이자 가이드였어요. 게다가 동시에 캘리델리 사업도 준비 중이어서 몸이 2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따져봤어요. 한 번 술을 마시면 최소 2시간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이면 6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이 저는 정말로 아까웠습니다. 그 뒤로 저는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요. 제가 잘 따르던 선배 언니는 저를 놀렸습니다. 켈리야, 보통 사업을 시작하면 거래처 사람들하고 술 마시고 친분을 쌓기 시작하는데 너는 반대로 술을 끊네? 그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전 인맥에 연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직 실력으로 승부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빚만 늘어갔고 직업들 월급날이 다가오는 게 두려웠어요. 그때 딱 소주 한 잔만 마시면 살 것 같았죠. 어떤 때는 눈을 뜨고 있는 것조차 너무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 때는 술 한 잔이 간절했어요. 하지만 이럴 때도 저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한 잔을 마시면 두 잔이 되고 두 잔을 마시면 세 잔이 되고 제 의지는 사라져갈 것만 같았죠. 지치고 힘들 때는 다짐했습니다. 나와의 약속을 절대로 번복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이렇게 술을 마시지 않자 언니들은 서서히 저를 부르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사업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명료한 정신으로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술을 끄는 것은 저에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포기했던 습관 두 번째, 드라마와 게임을 버리다. 자기관리의 기본은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스스로 발전시키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저는 시간이 조금만 여유가 있어도 드라마를 보거나 게임을 하곤 했습니다. 이 두 개의 문제는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시간을 확보했고 그 시간에 책을 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시간 활용법은 저와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었죠. 요즘 사람들에게는 특히 SNS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것 중 하나예요. 이런 것들의 특징은 맺고 끊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한 번 빠져들면 한두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자신의 사업이나 개인의 발전과 직결되어 있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오락적인 요소가 크다면 분명히 좋은 시간 활용법은 아닐 거예요.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확보를 위해서라도 SNS 사용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시간을 빼앗는 모임. 한국이나 유럽이나 모임은 매한가지입니다. 모임의 핵심은 인맥 관리예요. 사람이 모이면 새로운 에너지가 창출되고 기회의 장이 열립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저는 모임에 참석하는 게 성공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로 생각했던 것이었죠. 사업가인 제가 모임을 포기했다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인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 인맥 관리를 하지 않아요. 인맥은 관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나는 켈리랑 친구가 될 거야.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저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누군가가 저를 인맥 관리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관리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어요. 저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반대로 인맥으로 이용하려는 사람, 이것을 저는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맥을 관리하지 않아요. 저는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끊어냈습니다. 술, 드라마와 게임, 그리고 불필요한 모임. 자, 그렇다면 실행해야 할 7가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목표를 분명히 정한다.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듯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잠실 체육관에 가야 되는데 잠실이라고만 입력한다면 우리는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의 목표는 생각보다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은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은 막연한 꿈에 불과합니다. 꿈이 이뤄지게 하려면 더 분명한 목표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100억을 가진 부자가 되겠다, 또는 초밥 사업으로 1000억짜리의 사업체를 만들겠다와 같은 명료한 목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이것은 어느 순간 잠재의식 속에서 내재될 것이며 신념이 될 겁니다. 인간의 잠재의식은 의식보다 3만 배나 강력하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분명한 목표를 잠재의식에 새겨두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데드라인을 정한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부자가 될 거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하지만 당연히 막연한 희망사항이었고 언제까지라는 데드라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돌아왔어요. 저는 켈리델리 사업을 시작하면서 남들을 이롭게 하여 5년 안에 300억 원의 부자가 되겠다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이 목표는 제가 설정했던 데드라인보다 더 빨리 달성되었습니다. 데드라인이 없다면 목표는 계속해서 늦춰지게 될 거예요. 세 번째,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5년이라는 데드라인을 정한 뒤에 저는 5년 후에 어떤 집에서 살고 있을지, 어디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상세하게 상상했습니다. 회사의 직원은 몇 명일지까지 상상했어요. 한마디로 시각화 훈련을 했던 것이었죠. 성공한 사람들은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상상을 통해서 시각화된 것들은 여러분들의 잠재의식 속에 빠르게 새겨질 거예요. 그리고 잠재의식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 방향으로 생각하고 움직이게 만들어줄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상상력이 뛰어나요. 상상하고 시각화하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네 번째, 액션 플랜을 세운다. 감나무 밑에서 아무리 입을 벌리고 있어봐야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질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감을 먹으려면 감나무에 올라가거나 감을 딸 수 있는 긴 장대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액션입니다. 하기 어려운 것보다는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살을 빼고 싶으세요? 처음부터 하루에 1kg를 빼겠다거나 운동을 2시간씩 하겠다는 무리한 목표보다는 저녁밥을 10분만 더 일찍 먹겠다거나 밥을 한 숟가락만 덜 먹겠다거나 5분만 더 걷겠다라는 것들이 시작하기 쉬울 겁니다.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시고 지켜나가시다 보면은 스스로 자신감이 붙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5번째, 보이는 곳마다 한 문장으로 정리된 꿈을 적어둔다. 보이는 곳마다 꿈을 언제까지 이루겠다는 문장이 적혀 있으면 그것을 볼 때마다 자신의 꿈과 데드라인을 상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목표는 잠재의식 속에 강력하게 새겨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300억이라는 숫자를 컴퓨터 비밀번호로 정했어요. 그리고 화장실과 냉장고, 거울, 화장대 등등 집안 곳곳에 5년 안에 300억 원을 가진 부자가 되겠다고 써놨습니다. 잠재의식에 아주 깊게 새겨놓는 작업이었어요. 지난해에는 남편 생일까지 다이어트에 성공하겠다는 목표를 정했고 휴대폰 비밀번호를 550701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55kg를 남편의 생일인 7월 1일까지 달성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덕분에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다이어트 중이라는 것을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6번째, 매일매일 꿈을 100번 이상 외친다. 이루고 싶은 꿈을 한 문장으로 만든 다음에 100번 외치려면 적어도 1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는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면 종이에 100번 쓰기도 했어요. 제가 어린아이 장난과도 같은 이런 꿈 외치기를 멈추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는 작업이기도 했어요. 제가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서 찾아낸 이 6가지 법칙은 단순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는 사람 그리고 하지 않는 사람의 삶에는 큰 차이가 생길 겁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성공 비결을 묻는다면 이 6가지 법칙을 항상 말해줄 거예요. 딱 100일만 해보세요.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은 켈리 최 회장님의 웰싱킹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콘텐츠를 제작해봤습니다. 그녀가 6천억 매출의 성공을 이루기까지 포기했던 것 3가지와 반드시 지켰던 것 6가지를 알아봤는데요. 포기했던 것 3가지는 음주, 유희, 파티였어요.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지켰던 것 6가지는 분명한 목표 설정하기, 데드라인 설정하기, 구체적으로 상상하기, 액션 플랜 작성하기, 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곳곳에 붙여놓기, 매일 꿈을 100번 외치기 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았던 부분은 시각화랑 잠재의식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2년 전부터 디지털 노마드를 항상 꿈꿨고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려왔습니다. 그리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실행에 옮겼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2년 만에 정말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졌죠.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저는 이제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는 이 잠재의식과 시각화의 중요성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더 멋진 미래를 그리면 그 미래가 또 몇 년 뒤에는 제 현실이 되어 있을 걸 생각하면 어떤가요?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설렙니다. 이 책 웰싱킹에서 나오는 몇 가지 명상 방법 그리고 시각화에 대한 방법도 계속 따라 해볼 예정이에요. 앞으로 100일 정도 습관이 될 때까지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인생의 이미지 한 컷이 있고 이것을 분명한 목표로 치환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집중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최단 기간 내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그러려면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겠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1, 2년만 한 가지에 집중해도 인터넷만 잘 활용한다면 성과가 꽤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원하는 인생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에 우두커니 항상 서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과였습니다. 항상 성공의 굶주려 있었던 영업사원 조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무언가를 얻어내려 할수록 바빠지기만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간다기보다는 머리가 오히려 복잡해지기만 했어요. 오히려 너무 바빠져서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우연히 핀다 회장을 알게 됩니다. 컨설팅 업계에서 막대한 부를 일궈낸 핀다 회장의 명예와 영향력을 이용한다면 이번 달 영업 목표를 채우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핀다 회장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옵션은 없었어요. 핀다 회장은 정말로 맛있기로 소문이 자자한 레이첼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자고 했고 그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문득 들었던 생각은 이거였어요. 지금 마시고 있는 커피가 정말로 맛있다는 거였습니다. 핀다 회장님은
이 커피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맛을 봐야 할 정도로 맛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존은 생각했습니다. 이 커피를 레이첼이 세계적으로 사고 팔 수만 있다면 이 두 사람은 대박을 칠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핀다 회장은 조의 이런 생각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은 부에 접근하는 방식이 살짝 다르네요 라고 말이죠. 조는 이것을 대박을 터뜨릴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지만 핀다 회장은 이것을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제공할 것인가부터 생각했어요. 핀다 회장은 말했습니다. 돈을 벌겠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어주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책에서 핀다 회장은 성공 비결이 딱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give, 주는 것이라고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한테 열기를 주면 나는 장작을 주겠다 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핀다 회장은 그 반대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남에게 주거나 나누는 일에 집중을 하고 그것이 성공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기버라는 책에 나오는 위대한 성공에 이르는 3가지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의 법칙. 핀다 회장은 조를 근처에 유명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레스토랑 주인을 소개해줬습니다. 그곳의 레스토랑 주인은 큰 레스토랑 6개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동네에서 부동산 거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핫도그를 팔 수 있는 수레 하나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단골들이 생기고 점차 소문이 퍼지더니 나중에는 그의 최고의 명소를 소개하는 잡지에도 실렸다고 합니다. 그는 단순히 핫도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최고의 야외 식사 체험을 제공했던 거죠. 그가 집중했던 것은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생일, 좋아하는 색깔, 만화 주인공, 친한 친구의 이름까지 기억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이들을 좋아했어요. 그러자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찾아오기 시작했고 같은 방법으로 단골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유명해지면서 사업가들의 눈에도 띄게 되었죠. 서비스 정신에 감명받아서 사업가들의 투자를 받아내면서 큰 식당으로 확장하기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레스토랑과 훌륭한 레스토랑의 차이를 생각할 때 당연히 음식 맛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수준이 낮은 레스토랑은 고객이 지불하는 돈만큼만 음식과 서비스를 대접하고 훌륭한 레스토랑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서비스와 질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가치는 여러분들이 받는 대가보다 얼마나 많은 가치를 제공하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에요. 돈이 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나쁜 질문은 아니에요. 하지만 첫 번째로 할 질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출발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질문, 그것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가, 그들에게 가치를 더해주는가 입니다. 돈이 되는가는 그 다음에 물으면 된다고 해요. 사람들의 기대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더 많이 돌려줄 거예요. 핵심은 그들이 더 많이 돌려주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핵심은 더 많이 주고 또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주 유익한 돈벌이가 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분은 모두 남에게서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자신이 가진 재화나 서비스 혹은 아이디어를 베푸는 것, 그것들을 베푸는데 더 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룩해낸 것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보상의 법칙. 니콜 마틴은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교육 소프트웨어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처음 봤을 땐 성공하기엔 너무 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말했어요. 자기가 어리긴 하지만 자신의 고객들보다 어리진 않다고 말입니다. 니콜은 유능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고 학부모와 학생들 모두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복하진 않았어요. 그녀는 암기하는 방법과 주어진 문제에 답하는 교육 방식에 답답함을 느꼈고 본인이 직접 개발한 놀이 방식이 아이들의 창조성과 직접 호기심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지만 20명에서 25명 남짓하는 아이들에게만 이것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아버지에게 게임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줄 수 있냐고 부탁했고 투자를 해줄 수 있는 부모님들을 찾아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면 누구나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누구나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보상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 도움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이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세 번째, 영향력의 법칙. 핀다는 조에게 인맥을 구축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인맥의 의미는 나에게 무언가를 사줄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 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성공을 보기 위해 나에게 시간과 관심을 쏟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걸어다니는 개인 사절단이고 내가 손 쓸 필요도 없이 그들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문의가 들어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나의 지인들이, 나의 친구들이 나의 성공을 응원하고 도움을 줄 것인가? 그렇다면 그런 형태의 인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그 방법은 점수를 기록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 윈윈 전략. 이것은 사실 듣기에는 근사한 것처럼 들릴 수는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점수를 기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모두 비기는 게임이고 어느 쪽도 이익을 얻지 못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죠. 이번에는 내 등을 긁어줬으니 이제는 상대방의 등도 긁어줘야 한다는 생각. 누가 누구에게 어떤 빚을 지고 있는가로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친구를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이익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사람의 뒤를 돌봐주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50대 50은 잊어버려야 한다. 100% 승리를 거머쥐는 전략은 상대방에게 100%를 주는 것이다.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해주고 상대방이 승리하는 것에 집중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향력은 타인의 이익을 얼마나 우선시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면 자신의 이익 또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이 영향력을 만드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돈이나 지위, 업적 같은 것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사실은 영향력이 그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을 가진 사람들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주고 나누는 행위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성공 법칙 첫 번째, 가치의 법칙. 두 번째, 보상의 법칙. 세 번째, 영향력의 법칙. 이 세 가지 법칙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남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일지, 또 여러분들의 영향력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 위대한 성공을 위한 세 가지 법칙은 윌라 오디오북 기버 1이라는 책을 듣고 영감을 받아서 제작했습니다. 동기부여학과를 구독하고 계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오디오북의 장점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운전할 때, 운동할 때, 청소할 때, 음악만 듣기엔 지루하고 그렇다고 책을 꺼내서 읽기엔 눈이 아플 때, 버스나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을 때, 눈 감고 생각에 잠기고 싶을 때 등등 오디오북은 언제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최고의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윌라 오디오북을 사용한 지는 한 달 이상이 되었고요. 평소에 읽지 않던 다양한 소설이나 에세이를 부담 없이 듣고 있어요. 저는 자기계발서를 주로 읽기 때문에 이것들을 읽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설이나 에세이, 철학 같은 책들을 읽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윌라 오디오북을 읽으면서 이동 중이나 청소할 때 듣다 보면 금방 한 권이 끝나더라고요. 사용해보고 좋아서 추천드리고요. 동기부여학과 쿠폰 코드 사용하시면 1개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이후에 3개월 동안 50% 할인 혜택도 있으니 이 기회 활용하셔가지고 서비스 경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쿠폰 사용법은 상세 설명과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님들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나는 사업할 생각이 없고 대표나 리더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 그런 거는 너 같은 활발한 애들이나 할 수 있는 거야. 회사에서 조직 혁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저는 늘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왜 대부분의 기업은 경영이라는 큰 숲을 보지 않고 비용 절감이나 단기적 수익 같은 나무에만 집중하는 것일까? 도대체 경영의 본질이란 무엇일까? 이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 저는 미국으로 날아가서 피터 드러커를 직접 만났어요. 기업의 경영을 배우러 간 것이었지만 그에게서 가장 첫 번째로 배웠던 것은 놀랍게도 자기 경영이었습니다. 그는 왜 가장 첫 번째로 자기 경영을 강조했을까요? 우리는 인생의 많은 부분을 조직이라는 곳에서 보내기 때문이에요. 회사나 정부기관만이 조직은 아닙니다. 학교나 동아리,
더 나아가서 가정까지도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나의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 그리고 나의 가정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조직을 경영하기 전에 내 인생부터 경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경영하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 경영에도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피터 드러커의 이론에 기반해서 성공적인 자기 경영을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약점을 보완하기보다 강점을 개발하라. 한 조직 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사람, 프레젠테이션을 즐기는 사람, 복잡한 정보를 정리해서 개념화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사람마다 각자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자신의 강점과 자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어느 무대가 나의 무대인지 알고 그곳에서 강점을 발휘해야만 예상치 못한 성과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곧 조직의 생산성으로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우리는 보통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면접에서는 자신의 강점과 자질이 무엇인지 물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 급급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약점을 방치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영업 일을 하는데 시간 개념이 부족하다거나 홍보 업무를 하는데 문서 확인을 게을리하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여러분들의 강점에 해가 되는 이런 약점들을 개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약점을 고친다고 해서 플러스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기껏해야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만들 뿐이에요. 피터 드러커는 강점 위에 구축하라 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기의 강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해요. 두 번째, 나는 누구이며 무슨 책임이 있는지 생각하라. 제가 피터 드러커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저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회사에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아요. 하지만 진정한 자기 경영을 위해서는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사명으로 여기고 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답이 명확해야 합니다. 즉 자기 인식이 명확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회사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상사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거야 라는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신만의 기준 없이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보통 자기소개를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회사명이나 부서 그리고 직함을 이야기하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으며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할 줄 아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판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말해주지 않아요. 간판만으로는 사람들이 나에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의 말에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누군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자원이 올바른 장소에서 제대로 쓰이고 있음을 알아야 책임의식이 생기고 영향력이 발생합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은 이것에 자극받고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고 성과를 내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세 번째, 나는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생각하라. 드러커는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 질문은 자신의 가치관과 가치 판단 기준을 스스로 인식하라는 의미였어요. 하나의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실력 있는 프로듀서가 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역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꽤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 프로그램을 시청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행동과 말투가 난폭해졌다는 거예요. 딜레마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프로그램을 지속하기에는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만 프로그램을 중단하기에는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만약에 우리가 이 회사의 경영자이거나 프로그램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프로듀서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은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피터 드러커는 이 질문을 통해서 제가 리더로서 어떤 가치관으로 조직을 이끌어 나갈지 직접 찾을 수 있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론이나 지식은 언제든지 학습을 통해서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가치관과 윤리관을 가지고 조직을 이끌어 갈지에 대한 대답은 자기 내부에 있어요. 조직의 구성원들은 촉각을 세우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리더가 선택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봉착했을 때 무엇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를 말이죠. 리더가 단기적인 이해득실을 넘어서 장기적 관점에서 용기 있는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직원들은 이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겁니다. 이런 조직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느낄 거예요. 반대로 리더가 단기적인 이익만을 우선시한다면 이러한 이점을 모두 잃고 말 거예요.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리더는 늘 다양한 딜레마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경영의 기본인 가치관 그리고 판단 기준을 명확히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오늘은 피터 드러커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라는 책을 참고해서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이런 말을 달고 살았어요. 난 나중에 사업을 할 거야. 대표가 될 거야. 리더가 될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친구들의 대답은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나는 사업할 생각이 없고 대표나 리더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 그런 거는 너 같은 활발한 애들이나 할 수 있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각자가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리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 경영에 필요한 항목은 반드시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말이죠.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사장이 아니더라도 내 인생을 올바르게 경영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 가정을 제대로 돌볼 수 있고 가정을 돌볼 줄 알아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면 천하를 얻을 수 있다 라는 말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하고 싶다면 우선 나라는 회사부터 제대로 경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도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과였습니다. (10년) 전에 저는 하나의 비전 그리고 2명의 직원을 데리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50명의 직원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1억 5천 달러의 매출을 만들 겁니다. 저는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마다 그리고 이 사무실을 나올 때마다 이 목표를 생각합니다. 이 목표를 성취했을 때 만족감 그리고 그 느낌까지 상상해봅니다. 제가 18살이 되었을 때 저는 중하위 계층에 속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내가 원하는 계층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원하는 집을 사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이 필요한가? 그리고 계산해봤습니다. 세금까지 말이죠. 그리고 전 깨달았어요. 미국에서 큰 집을 갖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세금을 많이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중하위층에 속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능통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봤던 성공한 사람들은 한 가지를 정말로 잘했기 때문이죠. 저는 매번 미식 축구 선수 페이튼 매닝을 떠올립니다. 그는 1년에 $10,000,000를 법니다. 그는 이 돈을 받는 데 있어서 태클을 하고 공을 차고 디펜스를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능통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정말 잘해요. 그 대가로 그만큼의 돈을 받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단지 무언가를 괜찮은 정도만 한다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지 못할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사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평범한 사람에게, 평균적인 사람에게 그만큼의 돈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한 가지, 그것을 잘해내면 됩니다.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보통은 그 사업이 잘 굴러갈 때만을 이야기하고 싶어 할 거예요. 하지만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해가 빛나고 있을 때 사업가가 되는 것은 쉽다라고 말이죠. 현금 흐름이 좋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또 별다른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쉬울 겁니다. 하지만 주요 고객들이 떠나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일 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을 때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훌륭한 사업가가 된다는 것은 실패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것이며 극도로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훌륭한 사업가의 진정한 능력은 실패를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흡수하는 데서 나옵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거라고 느껴질 때 한 번 더 일어나세요. 그럴 때일수록 직원들 앞에 서야 하며 다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동기부여되어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시기에도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성공적인 사업가가 된다는 것은 외로운 일이에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욱 외로워질 겁니다. 여러분들과 어울릴 사람들이 더욱더 줄어들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 함께할 동료를 찾습니다. 사람들과 맥주를 마시고 어울리죠. 하지만 이 정도의 집중력으로는 무언가를 유지하기 힘들 거예요. 힘들 때마다 제가 하는 것은 제가 가려고 하는 위치에서 이미 성공한 사람, 이미 그 길을 걸어왔던 사람을 찾는 겁니다. 전 이럴 때마다 다른 성공한 사업가들을 찾아다녔고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많은 성공자들이 있습니다. 배우는 것을 사랑하십시오. 영상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 모든 것을 잘하려 하지 말고 한 가지 일에 능통하라. 괜찮은 정도로만 일을 한다면 아무도 당신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실패를 회피하지 말고 그 자체로 흡수하라. 많은 성공자들이 실패를 겪지만 그들은 실패로부터 배우고
배운 것을 토대로 다른 성공을 만들어낸다. 세 번째, 배우는 것을 사랑하라. 힘들거나 사업이 풀리지 않을 때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술을 마실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갈 길을 경험한 사람을 찾고 그들로부터 배워라.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고 실력을 업그레이드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연설자였어요.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제 삶은 정말 따분했습니다. 돈을 잘 벌지도 못했고 특별히 좋은 직장을 가진 것도 아니었죠. 정규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사업 경험도 없었습니다. 평범 그 자체였죠. 그러던 중 한 남자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책을 선물해줬고 이 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정확히 행동으로 옮기기만 한다면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말이죠. 그 말이 거짓말이던지 아니던지 간에 지난 40년간 그의 지시를 따라왔고 연봉 400만원에서 1억 8천만원까지 벌게 되었습니다. 제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에게는 어떤 변화가 발생한 것일까요? 그것은 마인드의 변화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았어요.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제가 뭔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모두가 그 사실을 알길 원했습니다. 공유하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조용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었다는 거죠. 사람 5명만 모여 있어도 질문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지식은 많았는데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 지식에 대한 확신 말이죠. 어느 날 저는 하얏트 호텔의 무도회장 뒤에 서 있었어요. 그곳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나라의 연설자는 빌 고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연설자였어요.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자유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내 아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내 아이들이 생각하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저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도회장의 뒤편에서 이 연설을 듣고 있었고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이 깨달음 또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기엔 여전히 전 너무나도 수줍었습니다. 전 얼 나이팅게일의 라디오를 수년간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마법 같은 단어가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성취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것보다 우리의 능력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한다.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아주 깊은 내면 속에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저는 그 순간 이 말이 떠올랐던 겁니다. 저는 매우 조용하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이지만 1000명의 인파를 뚫고 빌 고브에게 다가가서 저를 가르쳐달라고 말했습니다. 저의 스승이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수많은 것을 알려줬지만 무엇보다도 카메라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편안하게 말하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덕분에 저는 1000명이 아니라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표현하는데 두려움이 많은 성격이었지만 결국은 극복해냈습니다. 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그 의심의 크기는 매우 크겠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크기는 매우 작으며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겨내실 수 있으며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 잠재력을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밥 프록터는 빌 고브를 만나기 전에 평생 자신을 소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심지어 질문조차 못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을 겁니다. 심지어 아는 것이 많은데도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아는 것이 많은 것과 내가 가진 지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은 별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랬던 그가 빌 고브의 연설을 듣고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내 자신이 되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이 결심, 이 한순간의 결심이 그를 지금의 위치로 올라오게 한 출발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위치나 능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도 경계해야겠지만 과도하게 쫄고 나 자신을 평가절하하면서 살아갈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서 내 자신을 평가절하하면서 그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스티브 잡스는 이날의 파티가 애플의 미래를 통째로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이제 막 걷기 시작할 때부터 유아용 침대를 분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는 9살 때 형이 준 드라이버로 아버지의 전동 공구를 분해하면서 놀았어요. 델사를 창립한 마이클 델은 16번째 생일에 선물로 받은 애플2를 켜보지도 않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가져가서 조립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실리콘밸리에 있는 거의 대다수의 혁신가들은 역설계 접근법의 기질을 타고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설계 접근법이란 무엇일까요? 호기심이 가는 대상을 체계적으로 분해하고 그 내부 원리를 알아내서 중요한 통찰력을 뽑아내는 접근법을 말합니다. 이 접근법은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IT 분야에서 꽃을 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민첩한 정보 수집 그리고 학습이 필수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IT 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접근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고용주가 뛰어난 인재를 발견하고 채용하기가 더 쉬워졌으며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더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진 자의 전략을 순식간에 내 것으로 만드는 기술, 역설계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05년 어느 날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잡스는 빌 게이츠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엔지니어의 아내와 오랜 친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스티브 잡스는 이날의 파티가 애플의 미래를 통째로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생일의 주인공이었던 엔지니어는 빌 게이츠에게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현재 진행 중이던 태블릿 PC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늘어놓았어요. 이것은 컴퓨터 세계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어필했습니다. 태블릿의 세련된 디자인, 실용성, 그리고 간편한 휴대성을 끊임없이 강조했고 특히 태블릿에 딸려있는 스타일러스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때 스티브 잡스는 적당히 동조하면서 분위기를 맞췄지만 머릿속으로는 조용히 아이디어를 흡수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 잡스는 직원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는 태블릿을 만들 겁니다. 하지만 키보드나 스타일러스가 딸려있으면 안 됩니다. 잡스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대로 모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훨씬 더 뛰어난 제품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6개월 뒤에 그들은 스타일러스가 아닌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해서 입력하는 태블릿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잡스는 이것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태블릿을 개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보다는 이 기술을 다른 프로젝트에 적용할 거예요. 직원들은 당황스러워했고 그렇게 태블릿 프로젝트는 무기한 보류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회사로 만들어줄 새 제품을 공개하게 돼요. An iPod, a phone. Are you getting it?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우리는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라는 인물을 볼 때 그들의 개성과 결점, 천재성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경쟁 대상이었던 그들이 서로가 개발한 기술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그것을 새로운 제품 개발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역설계 접근법은 IT 업계뿐만 아니라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학계의 거장, 유명한 셰프, 전설적인 코미디언, 최고의 스포츠팀 모두 이 접근법을 사용해서 그들의 프로젝트를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역설계를 우리의 인생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알고리즘이란 단어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알고리즘 기술은 신속하게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에요. 이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패턴을 분석하고 파악하는데 아주 뛰어납니다. 역설계는 이 알고리즘처럼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의 패턴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되죠. 지금부터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수집하기. 패턴을 찾아내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분석이 아니라 수집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돼요. 뛰어난 작가와 음악가 그리고 디자이너의 습관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거장이 아니라 수집가로 생각해요.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을 보면 이름을 날리기 훨씬 전부터 자신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작품을 수집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앤디 워홀은 미술품을, 데이비드 보어는 음반을, 줄리아 차일드는 요리책을 모았어요. 닥치는 대로 영화를 보던 쿠엔틴 타란티노는 동네 비디오 가게에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영화를 추천했습니다. 그는 비디오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더 많은 영화를 볼 수 있었죠.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보유한 장서가 9,000권이 넘었고 해마다 200여 권씩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뛰어난 사례를 모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최고에 이르기 위한 첫 단계는 최고에 이른 이들의 작품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례를 끊임없이 접하고 경험하다 보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력이 쌓이게 됩니다. 그 후에는 의식적으로 애쓰지 않아도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돼요. 이것을 인지심리학에서는 암묵적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한 분야의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는 것의 이점은 다양한 크리에이텀의 장점 요소를 새로운 방법으로 조합할 수 있고 이것을 토대로 나만의 스페셜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 있어요. 역설계의 시작은 분석이 아니라 수집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다른 그림 찾기.
찾기. 훌륭한 사례들을 모은 다음에는 그것들이 왜 탁월한지 그 이유를 알아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특정 사례와 다른 사례를 구분짓는 요소들을 탐색해봐야 해요. 이때 우리는 다른 그림 찾기 기법을 통해서 성공의 특성을 알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우연히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뜬 화면을 보자마자 마음이 끌리고 어느새 무료 뉴스레터를 받아보기 위해서 회원으로 등록하려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고 정신을 차린 뒤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 원래 이런 거 잘 신청 안 하는데 왜 이 사이트에 끌리는 걸까? 보통 사람들은 이럴 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역설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때 다른 그림 찾기 기법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요. 이 사이트가 매력적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 사이트가 매력적인 이유가 뭘까? 내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뭘까? 현재 내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들이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질문 그 자체보다는 뛰어난 결과물을 만났을 때 이것이 왜 훌륭한가를 이해하고 해부하려고 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경영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와 같은 혁신적 경영자의 가장 큰 차이는 성격이 아니라 행동 방식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 방식을 가진 경영자들은 호기심에 이끌려서 행동하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해요. 그들은 넓은 시야의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뭘까? 와 같은 질문 말이죠. 그리고 만일을 가정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우리가 사용하는 현금 시스템을 없앤다면 어떻게 될까? 와 같은 질문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캐내려고 했어요. 고객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와 같은 질문이에요. 훌륭한 많은 사례를 이미 수집했다면 이러한 다른 그림 찾기 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뛰어난 이유를 비교 대조해보고 철저히 분해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줌아웃 전략.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이 다른 그림 찾기 기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1950년 초반 프로 미식축구 뉴욕 자이언츠 팀의 사무국장 웰링턴 마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즉석 카메라인 폴라로이드 카메라였어요. 이 제품에 반한 마라는 일터에도 이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이 제품을 팀의 코치에게 보여줬고 코치는 기가 막힌 작전을 떠올렸어요. 그는 마라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사진기를 들고 상대방 팀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관중석 제일 높은 층에서 사진을 좀 찍어주세요. 상대팀의 포메이션을 몰래 찍어서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달한 정보는 경기의 승리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넓은 시야에서 찍은 사진은 가까이에서 보이지 않는 정보를 가져다 줬고 이것은 팀의 연승 행진으로 이어졌어요. 뒤로 물러나서 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경기장 전체를 조망하는 것만큼 상대방의 작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역설계에도 이러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대상이 있을 겁니다. 가까이에서 대상을 봤을 때는 보이지 않던 패턴이 줌아웃 기법을 통해서 멀리서 바라보면 그제서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우리는 글쓰기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중학교 수준의 글쓰기 수업에서는 개요 작성을 반드시 가르칩니다. 글쓰기를 시작하기 전에 각 부분에서 다룰 주요 논지를 정리하고 글의 전체적인 그림을 짜는 과정이죠. 하지만 역방향 개요 작성은 이를 반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심리학 논문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허구한 날 도서관이나 카페에 앉아서 깜빡거리는 커서를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겨있는 시간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전략을 바꿔서 굉장히 존경하는 저명한 심리학자의 논문을 우선 읽어보는 거예요. 논문 하나를 꼼꼼히 읽은 후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논문도 똑같이 집중해서 읽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논문까지 읽다 보면 일정한 패턴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도입부에서는 놀라운 통계 자료나 새로운 이야기로 독자의 관심을 끌어당긴다.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 후에 기존 연구 결과들을 검토하고 인상적인 문체로 자신의 논지를 기술하는 등의 패턴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패턴을 발견했다면 역방향 개요 작성을 통해서 순식간에 개요를 짜고 나만의 논문을 시작할 수 있게 돼요. 즉 뒤로 물러나 먼 발치에서 큰 그림을 본 뒤에 패턴을 발견하고 나의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적용해보는 거예요. 이러한 줌아웃 기법을 활용해서 역설계를 시도해보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수치화 작업. 병원에서는 항상 특정 항목을 측정하고 수치화합니다. 체온, 몸무게, 혈압, 심박수 등등 많은 것을 측정하고 의사는 이것을 토대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죠. 이러한 수치가 유용한 이유는 환자들을 표준화하고 수치를 비교해서 환자들에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적 쉽게 살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치화의 힘이에요. 중요한 특성을 숫자로 표현하면 비교가 정말 쉬워집니다. 영감받은 강의, 따라하고 싶은 강의를 분석할 때에도 이 수치화 작업은 역설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테드 최고 조회수인 7천만 조회수를 기록한 강연 학교가 창의성을 죽이는가는 창의성 전문가이자 교육가 켄 로빈슨의 2006년 강연입니다. 그의 강연은 청중을 사로잡았고 강연 내내 청중을 몰입시켰어요. 어떻게 그의 강연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강연을 수치화하여 역설계한 결과 그 비결을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수치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목록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강연 시간, 단어의 개수, 긴장감 고조장치나 질문의 횟수, 농담의 횟수, 내용의 전달 속도, 바디랭귀지, 슬라이드 개수 등등이 있습니다. 로빈슨의 강연을 분석하다 보면 눈에 띄는 항목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 중에 첫 번째는 농담의 횟수입니다. 20분도 안 되는 강연에 농담이 40회나 나와요. 이것은 청중들이 대략 1분에 2번씩 웃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정말 반전이었어요. 왜냐면 로빈슨은 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교수이자 교육가였지만 그는 마치 스탠드업 코미디언처럼 강연을 진행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눈에 띄었던 것은 질문의 횟수입니다. 그는 총 25번의 질문을 던졌는데 이것은 1분당 1회 이상의 질문을 던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청중을 끌어당기고 집중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세 번째로 주목한 것은 그가 사용한 통계 수치입니다. 20분 가까운 강연에서 그는 통계 데이터를 딱 한 번 사용했어요. 반면에 그가 사용한 이야기와 일화는 35%를 차지했어요. 이를 통해서 강연의 흡입력은 통계가 아닌 스토리텔링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특정 항목들을 수치화하면 강연이 지닌 독특한 흡입력 그리고 그 이유와 패턴이 효과적으로 눈에 들어올 거예요. 강연을 그냥 보기만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이렇게 수치화를 통해 역설계를 해본다면 강연의 성공 요인을 더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론 프리드먼의 역설계라는 책을 참고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봤어요. 가진 자의 전략을 가장 빠르게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최대한 많은 데이터 수집하기. 두 번째, 다른 그림 찾기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비교하기. 세 번째, 줌 아웃 기법으로 큰 그림을 그려보기. 네 번째, 수치화해서 비교하기. 저는 이 역설계라는 생소한 용어를 이렇게 이해해 봤습니다. 한 분야의 훌륭한 사례들을 수집하고 이 자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비교해보고 빠르게 일정한 패턴을 파악하는 것, 그 패턴의 핵심적인 성공 요소를 찾아내서 나의 프로젝트에 철저히 적용하는 접근법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좀 더 세분화된 벤치마킹 기법이 아닌가 싶어요.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네 번째, 수치화 기법이었습니다. 저는 숫자에 좀 약해서 사실 머리 아픈 분석을 꺼리고 감정을 다루는 부분에서 성공 포인트를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숫자로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 정도는 아니어도 수치화해서 측정해보는 습관은 조금씩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나요? 오늘도 역설계를 통해서 경쟁자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